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 검찰이 이제 또 처음으로 시도한 압수수색이어서 혹시 좀 뭐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여전히 경내 진입은 안 된다라고 해서 임의 제출을 받았네요. 네,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었다고 해서 군사보안시설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파면 여부와 상관없이 청와대의 군사보안시설이라는 그 주인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은 여전히 어려웠을 거고요. 네. 어쨌든 임의 제출 형식으로 됐습니다. 다만 임의 제출을 받은 그 증거가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지는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전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영장 기각되면서 그 사유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아직 수사가 좀 덜 됐다라는 거였어요. 예. 그러면서 특검보가 했던 브리핑 중에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청와대 압수수색이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검찰에서는 압수수색을 안 할 수는 없었을 테고, 다만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그 혐의의 소명을 충분히 할 만큼의 자료가 나올 수 있었겠는가. 네. 개인적으로는 좀 회의적으로 보지만 앞으로 이거는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하는지, 그리고 또 그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지, 그거는 이제 이미 제출된 그 증거 자료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검찰이 특별히 특정하는 게 지금 민정수석실의 서버, 그리고 또 창성동 별관 이렇게 지목을 했었는데, 나름 그 이유가 있었던가? 특정해서 들어갔던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어떻게든 그 압수수색을 이제 성공시키기 위해서 기왕이면 이제 제일 범죄 혐의를 좀 줄여서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의 그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이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시도는 했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는 이제 보안시설이라는 걸 이유로 거절을 한 것이죠. 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한결같이 최순실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지난번에 국회 청문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최순실 현재도 모릅니다. 현재도 모르신다고요?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공정한 비서관과 거 보셨죠? 행정관. 그건 정윤회 씨를 설명하는 내용이라. 정윤회 씨 문건에 예. 최순실 씨 권력에 대해서 분명히 문건에 적시돼 있잖아요. 기억나시잖아요. 그 문건에 같이 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검찰이 일단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지금 바짝 지금 좀 좁히고는 있는데, 과연 우병우의 검찰이었던 검찰이 진짜 우병우, 법꾸라지 우병우 실장에 대해서 진짜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고 조사받은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다시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어떤 얘기를 할지 상당히 궁금한데,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랜 시간 조사를 받았지만 이제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본인이 계속해서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고요. 검찰은 여전히 영장을 청구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검찰총장이 법과 뭐 수사 원칙에 따라서 뭐 계속 영장을 청구하겠다 안 하겠다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혐의를 부인하기 때문에 수사를 더 보완할 게 있는지를 더 좀 살펴보고 그 보완하는 차원에서 최순실 씨를 부른 것으로 보이고요. 최순실 씨를 소환한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물어봤던 거를 한 번 더 재확인하는 입장이 걸칠 것이고, 네. 만약에 그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를 더 확신을 하게 된다면은 그런 다음에는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네. 최순실 씨는 지금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될지 이 여부에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좀 예민해 보이기도 하고요. 변호인을 만날 때마다 대통령님 구속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는데 이건 약간 뭐 죄책감 이런 것도 좀 작용을 한 거겠죠? 글쎄요. 사실은 뭐 죄책감이라기보다는 이제부터는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릴 수 있는가 없는가가 관점이에요. 무슨 예. 말씀이냐면, 자,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을 때는 최순실 씨는 대통령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신뢰할 수가 있죠. 서로의 어떤 진술이 일치할 수가 있는데, 신병이 확보되고 구속이 된 이후부터는 사실은 박 대통령이 먼저 어떤 점을 혐의를 인정하든지 아니면 최순실 씨는 그거 모르잖아요. 거꾸로 박 대통령의 신병이 이제 완전히 구속이 된 상태에서는 최순실 씨가 어떤 점에서 혐의를 인정하는지 모르는 상황. 지금은 운명 공동체라고 표현하듯이 모든 혐의에 대해서 사실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똑같이 지금 부정만 하면 혐의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그런데
이 구속 이후부터는 사실 그 점에 대해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신만, 지금까지는 자신만 방어하면 되는데 지금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박 대통령한테 달려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최순실 씨가 구속 여부에 제일 먼저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가장 또 우려하는 것이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이 된다면 혹시 구치소에서 마주칠까봐 지금 뭐 서울구치소에 가신다는 보장은 없지만 주로 여성분들 있는 또 접견실도 제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꾸로 네. 장시호 씨가 네. 구치소에서 잘 방에서 안 나온 이유가 지금 이모인 최순실 씨와 부딪히기 싫어서 그랬다라는 말은 뭐 장시호 씨가 했다고 하는데 똑같을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만큼은 저는 좀 진실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뭐 이렇게 부딪힌다는 게 뭐 이렇게 만난다 이런 건 아니죠. 어차피 접견실 같은 데서 접견하다 보면 대기하다 보면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하는 건데 입장이 곤란하겠죠. 지금까지 40몇 년간을 함께 그렇게 이 운명 공동체였다가 서로의 어떤 진술에 의해서 운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엇갈릴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누가 누구를 보호하느냐, 누가 누구를 배반하느냐. 그 갈림길에 서 있는데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그렇게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겠죠. 네. 네. 변호사님, 지금 뭐 서울구치소도 있고 남부구치소도 있고 한데 그거는 뭐 검사가 정하는 건가 어떻게 정하게 되나요? 그 나중에? 그거는 이제 네. 보통 그 조사하고 있는 데에 따라서 예, 이게 그 구치소가 이제 정해지게 될 텐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되게 된다면 네. 최순실 씨와 같은 구치소에 있을 확률도 뭐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최순실 씨가 피하고 싶은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 가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구속 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도 아직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뭐 어떤 말들을 했는지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봤거든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스타일상 그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하거나 측근이 나서서 어떤 일을 도모하거나 이렇게 하는 걸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지켜만 보라고 이렇게 보내는 게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엮이다 보니까 이렇게 엮이게 돼서 대통령께서도 심한 저거를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말씀 하나하나에도 이렇게 체크를 하고 그냥 넘어가는 스타일이 아니시고 또 보고 하니까 이게 이제 그 남자들이 보는 그 문맥하고 상당히 다른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재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적극 변호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하는데 좀 어떤 심경으로 저렇게 말들을 하고 있는 건 좀 궁금한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저렇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적극 변호인데 만약에 이제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게 된다면 예. 이른바 이제 죄수의 딜레마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관련해갖고 본인의 그 혐의와 관련해갖고 유일하게 인정한 한 가지가 뭡니까? 주변 관리 본인 잘못했다. 최순실이라고 하는 자신의 주변을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 그거 네. 말고는 뭐 다 부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뭐 뇌물과 관련된 거 모든 거. 그 최순실이 자신을 좀 악용해가지고 다 일으킨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진술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맞다. 대통령 모르게 내가 다 해먹은 거다.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과의 그 진술에 있어서 서로 어긋나는 부분이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본인의 형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죄수의 딜레마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같은 구치소에 있을까, 거기서 마주칠까 이런 것도 걱정이겠지만요. 예. 도대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디까지 본인의 혐의를 인정할 것인가, 거기에 악의를 맞춰야 되잖아요. 굉장히 머리가 아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강요죄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하고, 근데 다시 정말 이번에 검찰이 다시 그 기소를 할 적에 뇌물죄 부분으로 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같이 된다고 그러면은 최순실 입장에서는 앞으로가 더 막막한 겁니다. 만약에 뇌물죄가 유죄로 인정이 돼서 한다면 형량도 형량이지만은 나중에 추징이 돼서 돈을 다 이게 그 공무원들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게 뇌물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 나중에 추징이 돼서 있는 재산 없는 재산 수백억을 다시 전부 다 다시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박근혜 대통령의 신변에 대해서 최순실 씨는 엄청난 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본인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네. 네, 그래서 최순실 씨가 과연 검찰 조사에 어느 정도
순순히 응할 것이냐 또 관심인데 이 최순실 씨가 참 예측 불허의 인물이라는 것이 여러 개 정황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통령하고 모든 구성 게임을 말씀하고 사대를 강요하고 있어요. 이것은 너무 억울해요. 우리가 여기까지 다. 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앞에서는 또 이렇게 특검 때 뒷이야기인데 앞에서는 이렇게 뭐 이렇게 특검 수사 거부하겠다 강하게 얘기하다가 또 조사실 들어가면 또 정유라, 유연인 얘기하면서 가정사 소소하게 뭐 평상 아줌마처럼 얘기를 하다가 이제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얘기하면 그럼 지금부터는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라고 딱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예측 불허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뭐 걸까요? 묵비권 행사만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은 쭉 말만 안 할 것 같고요. 또 앞서 들어가면서 특검은 민주적인 특검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 보면은 안에 들어가서도 검찰이랑 굉장히 냉전을 펼쳤을 것 같다. 특검과 이렇게 상상이 가능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입장할 때는 민주적인 특검이 아니다 소리쳤다가 또 들어가서는 또 우리 자식은 어쩌고 유연이는 어떻고요. 또 아줌마처럼 보통의 아줌마처럼 수다를 떨다가 또 조사가 시작되면 바로 전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들쭉날쭉 행색을 보이는데 네. 개인적으로 추정하건데 이제 이분은 그냥 본인이 그 상황에 우선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전에 변호인과 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십시오. 라고 이제 서로 합의가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맞다 이 부분에서는 내가 묵비권 행사해야지. 저는 이제부터 묵비권 행사하겠습니다. 하시다가 또 중간에 또 식사를 할 때는 또 그럼 쭉 말을 안 하다가 밥 먹을 때 되니까 또 전 김치볶음밥 시켜주세요. 이런 식으로 좀 네. 들쭉날쭉한 행색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조사를 받다가 밥 먹을 시간이 돼서 또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메뉴를 바로 또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본인도 약간 이제 그래 조사받을 때 내가 말을 하지 말아야지 하다가 조금 또 이제 수다를 떨 상황이 되면 말을 하고 뭐 이런 성격인 것 같아요. 박영수 특검이 이렇게 얘기했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다. 박영수 특검이 어떤 사람입니까? 검찰 인생 특수통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검찰 생활을 했으면 잡범부터 시작해서 온갖 그런 범죄자들을 다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범죄자일수록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행태가 진짜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묵비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대개는 사적인 이야기도 안 합니다. 그 사적인 이야기를 검찰은 일부러 끄집어내요. 사적인 이야기를. 예. 그래서 딸은 어떠냐, 뭐가 어떠냐 해갖고 사적인 이야기를 하게끔 만든 다음에 그 자신의 범죄를 이야기할 수 있게 연결시켜 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사적인 이야기나 공적인 이야기다 경계가 쉽게 허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을 안 하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순실 씨 보면 사적인 이야기 할 거 다 하지, 뭐 공적인 이야기 할 거 다 하지. 그 다음에 검찰이 무기가 뭐냐면 먹을 거예요. 정 말을 안 하는 사람은 먹는 이야기, 뭐 먹을 거냐, 뭘 좋아하냐, 뭐 먹는 거 시켜주고 하면 또 이렇게 사람이 허물어져서 또 자기 진짜 그 이야기 안 해야 될 이야기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먹는 거 다 먹어, 뭐 취향도 자기가 원하는 거 해, 또 사적인 이야기 해.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안 하겠다 하는 얘기를 안 할 수 있는 건 정말로 멘탈이 굉장히 튼튼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이 정신력을 갖고 있다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네. 다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여자로 불리다가 박근혜 대통령 신달래라였죠. 지금 조윤선, 서울구치소에 있는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또 구치소 얘기도 또 들어와 있습니다. 요즘 곡기를 끊고 귤만 먹고 있다. 그런 얘기가 전해졌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조윤선 전 장관은 본인이 구속될지는 전혀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고요. 네. 구속된 이후에도 우리 언론에 공개된 모습도 굉장히 초췌한 모습이었죠. 지금 남편인 그 박성엽 변호사가 오전부터 저녁까지 그 허용된 그 변호인 그 접견 시간을 모두 활용하면서 지금 아내를 계속 접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굉장한 큰 스트레스에 곡기를 끊고 이제 귤로만 이제 연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본인은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나는 그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게 아니고 그냥 지시받고 나중에 이제 그 사안을 알았을 뿐이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인이 그런 상황만 알고
주관적으로 그렇게만 판단하고 있는 상황의 구속이라면 굉장한 큰 스트레스거든요. 또 본인이 아무리 이제 혐의가 좀 적다고 해도 자신의 죄가 작다고 해도 재판을 앞두고 있으면 이 재판의 결과는 자신이 나는 혐의가 그렇게 크지 않아, 죄가 크지 않아, 그러니 나의 결과도 그렇게 크지 않을 거야라고 자신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아무리 자기가 당당하다고 해도 재판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늘 스트레스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보이고, 다만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조윤선 전 장관이 그래도 지금 건강은 해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이제 재판에 잘 임해서 이제 결과에 따라서 이제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좀 궁금한 게 남편께서 지금 계속 접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변호사 네. 자격으로 하시긴 하지만 접견 시간이나 그런 거는 제한이 네, 변호사는 특별히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